규칙적으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요새는 관리형 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다 관리해 주죠. 그냥 놔두세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잃어가요. 생활의 기본기는 스스로가 자기 생활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기본의 기본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이잖아요. 요즘에 뭐 챗GPT, 제미나이 뭐 많은 교수님도 쓰실 것 같고 많은 학생들도 쓰고 있을 텐데 AI 시대의 문해력은 좀 어떤 의미로 좀 변화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구를 넘어서서 지적 파트너예요. 지적 파트너하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히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판단할 수 있는 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적 파트너인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보다 풍부한 어떤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뭐 이런 AI 같은 거 사용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수업에 학생들에게 뭐 권하는 편이신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학생들 보고서 작성할 때 그 생성형 인공지능 다 활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일종의 지적 파트너로서 잘 활용하는 경험들을 축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어떤 과제, 발표 활동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냐면 발표 자료도 그렇고 보고서도 그렇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전에 내가 그 주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정리해라. 먼저 스스로가 정리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정리한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 건지, 즉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일종의 계획을 세워라. 계획에 따라서 질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한 답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라. 어떻게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내가 연결시킬 건지 다 로그, 기록을 남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얻은 결과하고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건지 그 결합의 과정과 결과를 남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드는 최종의 결과물들을 쭉 봤을 때 내가 뭘 배웠는지를 적어라. 그래야지만 생성 인공지능이 그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확장시키는데,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일종의 자신이 생각하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성 AI를 내가 잘 활용하려면 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끌려갈 거는 절대 배움의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생성 인공지능하고 협업적 활동들을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요즘 같은 AI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성공하려면 이제는 아까 문해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새롭게 다른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불가하다. 잘 아시겠지만 생성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위협받는 직업군이 저 같은 고학력의 지식 전문가다. 그러니까 많은 기존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활동들은, 특히 패턴화된 활동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롭게 그 아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를 새로운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또 각 자신의 분야에서 보다 더 성공하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고학력 지식 전문가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학벌보다 중요한 능력은 이제 뭘까요, 진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건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 초중고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갖느냐,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나아가서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제공받고 있냐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발전의 기회를 교육 시스템이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이 제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지영 회장님 옛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임자 해봤어. 아는 것들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이 실제하고 연결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 계속적인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은 뭐냐면 네. 우리가 학습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하고 네. 공통점을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식이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연계시킬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읽는 네. 것하고 그냥 저자가 이야기한 것을 해석하는데 급급해서 그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뭐 학습 활동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넘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지식을 배우는 그런 학습 활동은 없습니다. 어떤 과제를 실제 제시받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을 스스로 하고 팀 단위에서 내가 학습한 걸 연계시켜보고 결과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 결과를 수정해 가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실제 경험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럼 메모 습관이 또 미래 역량과 연결된단 말을 해주셨던데. 예. 메모 습관을 옛날부터 강조했잖아요. 네.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네. 항시 메모한다. 근데 메모를 왜 하냐면 메모를 하고 그냥 딱 닫아둘 거면 메모할 필요가 없죠. 그걸 그렇죠.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내 머릿속에 넣어둬야지만 그 내용들을 뭐 이야기할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메모하는 거는 단순히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모한 뒤에 다시 더 찾아보고 그것을 완벽하게 그 내용들을 내가 결과화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한 다음에 나의 어떤 능력 개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 뭐 책을 통해서 찾아보고 누군가하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메모가 자기의 능력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래서 메모의 습관은 자신의 어떤 그 활용 능력, 실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혹시나 그 메모를 할 때 실제 노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메모의 방식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관계없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제 메모장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네. 요새는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 첫 화면에 제가 가장 찾기 쉬운 위치에 갖다 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누르고 녹음하는. 이게 또 텍스트로 변환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녹음한 결과들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쉽게 내가 메모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모를 꼭 뭐 저 메모장 가지고 다니고 라떼트처럼 그걸 펜으로 적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죠, 사실은. 저 그럼 예전과 지금 시대를 초월한 역량은 뭐고 어떻게 좀 기를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뭐 옛날에 있던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자 하는 마음, 문해도 그렇고 네.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능력도 21세기 사회를 살아갈 개인에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먼저 꼽은 게 뭐냐?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잃게 돼요. 왜 그러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피곤해요. 물론 피곤하긴 새로운 하죠. 걸 안다는 거는 호기심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챗GPT를 여전히 안 쓰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귀찮고 번거롭고 내가 굳이 이걸 또 알아야 되나? 근데 해보세요. 귀찮아도 운동하고 똑같이 뭔가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은 상당히 큽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 아는 기쁨이 커져요. 그리고 아는 기쁨이 생기면 더 알고 싶은 행동들로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알게 되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뭔가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마음을 잃어가요. 근데 그 잃어가는 이유가 뭔가 아는 것 자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알고자 하느냐,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인정받고 내가 진짜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독서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적인 신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해야 되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절실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힘들어도 하게 되고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책 읽는 것, 호기심도 마찬가지. 그 중심에 나의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압박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남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사회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사실 예전보다는 사회성이 덜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아니죠. 재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게 더 중요하죠. 재택을 하니까. 네. 어떤 일을 할 때 재택의 경우에도 혼자 그 일을 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팀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결과도 만들고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신뢰, 마음의 어떤 그 관계,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 재택근무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온라인 상의 어떤 그 업무 활동에 갖는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사회적 관계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업무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들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데 그 취지, 그 장점들을 온라인 상의 그 업무 환경이 감소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더 소통하고 감정의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을 갖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걸 더 좋아하지 나 혼자 계속 갇힌 생활을 더 좋은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내성적인 친구라도 내가 뭔가 한 경험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할 만한 편한 사람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 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게 우리입니다.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줘요. 특히 초개인화 사회라고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얘기하는데 그 초개인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직업도 얘기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사라질 직업과 AI 시대 떠오를 직업의 기준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많은 분들은 뭐 전문직도 사라진다, 의사, 변호사 사라진다고 하는데 뭐 의대로 몰리는 거는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왜 의대에 몰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꾸준히 뭔가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그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직업군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직접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다양한 연구직에 있던 전문가들을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게 평생 자격증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도 나의 활동에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직업 대비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있죠. 있고 일단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뭐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타인이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도 상당히 낮고 직업의 안정성도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일종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사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요. 뭐 가지고 하느냐? 옛날에 교사 선택하고 비슷합니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평생 내가 다른 사람의 사회적 영향을 덜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생각해서 의대에 많이 진학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그 사회는 뭐 생성인공지능이 일의 방식들을 많이 바꾸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패턴화된 그리고 지식을 적용하는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맥킨지 보고서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또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면 지식 전문가들의 60에서 70%의 일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그 일에 그 대체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의사들 중에 진단 분야 등이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피할 수 없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사람들을 직접 대해야 되는 그냥 분야, 현장의 돌발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빠르게 대체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진단하는 영역은 분명히 지금도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 또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외과 수술, 요새는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인기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의료 분야에 훈련된 생성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수술한다고 해도 저는 안 맡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실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가 계속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앞으로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또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해야 되는 직업 분야들, 상담도 그렇고 또 디자인도 그래요. 사람의 감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AI가 디자인 해준다고 해도 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문성의 영역들이 이제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지식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람하고의 어떤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미래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직업 또는 진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본인의 직업을 뭐 내가 30대, 40대 된데 바꾸긴 쉽지 않은데 이런 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내 미래 걱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식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런 걱정도 하실 텐데 그럼 AI 시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사실 AI 시대 자녀 교육을 뭔가 AI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디지털에서 좀 멀어져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상충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기본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그 기본기는 능력의 기본기, 생활의 기본기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능력 기본기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뭔가를 학습하는 그러한 능력에서 머물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학습한 것들을 자꾸 연계시켜서 어떤 현상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게 다양한 경험, 학원만 왔다 갔다 셔틀버스 타게 만들어서 학원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는 것들이 삶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활의 기본기 관련해서 규칙적으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요새는 관리형 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다 관리해 주죠. 그냥 놔두세요. 저희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언제 들어오나 들어오면 밥 먹었냐 숙제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생활에 있어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연구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잃어가요. 생활의 기본기는 스스로가 자기 생활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기본의 기본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셔틀버스 얘기해 주셔서 제 주변에도 이제 다들 결혼해서 애들 놓고 지금 애들이 이제 뭐 유치원, 뭐 초등학생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애들이 학원 뺑뺑이 많이 돌잖아요. 뺑뺑이죠 완전히. 애들 안 돌리고 부모 제 지인들 안 돌리고 싶어 하는데 결국엔 다 돌리더라고요. 요 현실은 부모의 심리는 어떤 거고 이게 좋은 건가요? 두 가지 이유죠. 이제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그냥 혼자 집에 있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요새는 학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가서 있는 곳에 있으면서 뭐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뺑뺑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약간 욕심이에요. 불안감. 다른 아이들 다 저기 가서 공부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선행학습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선행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내가 그렇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학원 뺑뺑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괜찮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가 마음 먹고 공부하잖아요. 공부는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처지지만 않으면 돼요. 너무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부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으면 한순간 내가 공부해야겠다. 자기가 공부에 어떤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어디야? 중학교까지. 따라서 그 시기까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던 생활을 하던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런 욕심, 내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다른 친구들처럼 뭐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나중에 쫓아갈 수 있다. 저 그 뭐 시키는 이유가 그 자녀가 맞벌이인 경우에 그냥 내버려 집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두 번째 뭐 다양한 경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 불안감도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도 크게 차지할까요? 그렇죠. 그럼 저는 요걸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대학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졌잖아요. 옛날 맞아요. 대비해서.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대학 서울대 나온 제 주변 지인들 뭐 스카이든 다 뭐 대학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다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대 교수들 중에 자녀가 서울대 입학을 하는 확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까요? 서울대까지는 몰라도 스카이나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확률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소위 말해 스카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대학의 어떤 그 영향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약해진 게 분명해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해진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역이 앞으로 사회 변화를 감안했을 때 기회를 주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이제는 더 확장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카이 등 대학 보내는 것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 도전할 만한 어떤 일들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 확신이 진짜로 변화되는 사회에 정말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하고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녀 교육 산업도 여쭤보면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진짜 뭐 주변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잘 버는 직업 아닌 대기업은, 이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벌지만 4차 직업처럼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한 달에 아이한테 물론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한 300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0이 나간다고? 뭐 하는데, 이제 저는 아직 결혼 안 할 아이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너무 놀랐는데, 영유 보내는 데만 한 달에 200이 나가. 200도 싼 겁니다. 와, 요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영어만큼 잘하게 만들겠다, 어린 시절에 하는 건데, 요건 그럼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사실 영유아 관련된 사교육 연구도 했는데요. 진짜요?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어렸을 때 그 강제적으로 어떤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한 경험은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만들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삶에 있어서 이게 자기 주도적인 어떤 힘을 키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어떤 너무 힘든 상황에 던져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뭔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해요. 되게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 영어 사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도 떨어지고 잘못했다.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이후에 너무 큰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밝은 아이였는데 갑자기 좀 위축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도 많다. 성공한 경우 한번 보세요. 그건 학원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외국어의 능력이 이전보다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느냐. 옛날에 외국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어느 학과였냐? 동시통역. 지금은 아무도 안 갑니다. 예,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했잖아요. 동시통역? 그냥 영상도 거의 순차적으로, 바로 순차적이 아니라 즉시, 같이,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어폰만 하나 끼면 굳이 외국어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말로 얘기하더라도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뭐 5년 이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옛날에 제가 학술대회 가면 다 영어 스크립트 만들어서 그거 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말로 해도 다 영어로 번역해주고 전달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죠. 그럼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영어 잘한다고 스카이 대학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죠.